안녕하십니까. 네, 2016년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1차 시험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인의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보충행위. 사인의 행위. 보충행위라고 하는 순간 강학상 인가라는 것을 바로 아셔야 되겠고요. 사인의 행위는 기본행위 말하는 거죠. 기본행위입니다. 기본행위, 즉 제3자의 법률행위죠. 인가는 사실행위는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법률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을 동의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인가라고 하게 되고, 첫 번째 1번 보시면 구도시재개발법상의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재개발법이든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든 동일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가 있었다.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의 총회 결의가 있었을 것이고, 저것이 이제 기본행위가 됩니다. 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리처분 계획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 관리처분 계획안 이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었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인가에 의하여 그 관리처분 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네, 맞는 얘기죠. 유효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관리처분 계획 자체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얘는요 위법한 거죠. 위법하면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무효인 상태고요. 이 무효인 상태가 지금 유효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얘가 적법한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줘야 되는데, 적법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치유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강학상 인가라는 것은 단순히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자 치유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죠. 이런 측면 때문에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자 치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조합이 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조합이 등장하고 있다. 만약에 조합이 등장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 등이 직접 이와 같은 재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가 그것이 강학상 특허의 성격을 띨 텐데, 여기서는 이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요것이 강학상 인가가 되죠. 인가가 됩니다. 조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설립 인가가 강학상 특허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는 강학상 인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정청 행위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 인가가 맞다. 네, 요거는 인가가 맞죠. 뭐랑 비교하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등이 직접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 얘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는 점, 그거랑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통해서 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용 수용권이라는 권리 능력을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특허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 인가 맨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 이제 토지거래 계약 허가죠. 토지거래 계약 허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이제 동의가, 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의 성질을 띈 것이 아니라 띄는 것이죠. 띄는 것이고,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였다가 모든 국민에게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였다, 일반적 금지를 하였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금지를 해제해서 계약 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일반적 허가로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견해도 있는데 이건 소수설이고요.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이쪽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의 이사장 취임 승인은 이사장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인 얘기하는 거죠. 이사장 취임 선임 행위, 선임 행위 요것이 이제 기본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 승인 행위 요게 바로 이제 가학상 인가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 요 부분이 지금 기본 행위죠.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아무리 그것이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교육 서비스의 제공은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교육감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후견인의 지위에서 누가 그 사립학교 법인을 경영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4번, 5번 보시게 되면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는 비록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판례 내용이 그대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네요. 민법에서 표현이 지금 허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가학상 허가가 아닐까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표현과 관계없이 이것은 법률행위의 효력, 정관 변경이라는 이것도 역시 기본행위죠. 정관 변경이라는 기본행위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인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다. 허가라는 표현을 썼죠. 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 허가냐라는 얘기죠. 일반적 허가가 아니라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일반적 허가가 아니라 이것은 가학상 인가다라고 봐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인가가 바로 정관 변경 허가가 되는 것이죠. 이건 뭐 기본적인 의의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할행정청 A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1항에 따르게 되면은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요, 개발행위가 안 되죠.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안 되는 것이고, 그 개발행위의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이제 건축행위가 되는 것이니까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을 받았을 때 건축행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안에서의 건축허가다 하게 되면, 건축허가 자체는 일반적 허가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예외적 허가, 예외적 허가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고요. 갑이 건축한 건물의 구조 및 위치가 건축하게 위반된다는, 건축법에겠죠.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철거를 명하였다. 갑이 철거를 이행하지 않자 A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먼저는 예외적 허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외적 허가. 허가가 나왔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 허가가 건축한 건물이 허가는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건물이 지금 법에 위반되게 지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취소를 하였다. 허가 취소가 그 다음에 들어왔네요. 허가 취소가 들어왔는데, 이게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뒤에 건물이 지금 법에 위반되게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얘는 후발적 사유의 문제가 되겠고요. 후발적 사유의 문제니까 이 취소는 철회에 해당한다. 위성소 적발장 이렇게 돼서 적발장 이쪽이죠. 적법한데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 이제 취소를 했고요. 취소를 시켜놓은 상태고, 그리고 철거를 명하였다. 철거 명령을 했죠.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철거 명령 역시도 이 후발적 사유 때문에 나온 것이죠. 이것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건물이다. 철거를 이행하지 않자 A는 건축물을 철거했다. 대집행법에 따라 이게 철거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네. 철거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대집행 단계도 거쳐줘야 되겠고,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확정이죠. 그 다음에 대집행 실행, 이 대집행 실행 요게 이제 강제 철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납부 명령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왔다? 철거를 하였다. 여기까지 지금 우선 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강제 철거가 되는 것이고요. 후발적 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네, 그렇고요. A의 건축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상대적 금지, 일반적 금지, 예방적 금지 다 일반적 허가죠. 일반적 허가. 상대적 금지. 앞에서 방금 나온 대로 모든 국민에 대해서 일반적 금지, 일반적 금지.
그 다음에 상대적 금지라는 것은 이미 그 해제를 예정해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정해 놓고 있다. 예방적 금지. 원래는 인정되고 있는 자유인데, 그런데 어떤 공익상의 위험 발생, 공익 침해를 막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우선은 금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 허가라고 하죠. 그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방금 앞에 나온 얘기죠. 자유 회복의 행위가 일반적 허가, 가항상 허가다. 우리가 얘기하는 가항상 허가는 일반적 허가죠. 예외적 허가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물론 이게 가항상 허가라고 한다면 특허와 비교했을 때 공익 관련성의 정도보다는 기본권 관련성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허가로 보면은 이제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라고 보죠. 그거 말고 이제 예외적으로 재량행위라고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량 허가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예로서는 판례가 산림 훼손 허가라거나 아니면 러브호텔 사건에서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건축 허가 등을 재량행위라고 예외적으로 파악을 한 바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재량 허가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거는 이 가항상 허가 자체가 아니라 뭐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얘는 예외적 허가 이겁니다. 예외적 허가. 그리고 예외적 허가는 그것이 더 이상 원칙적 금지, 억제적 금지를 해제시킬 정도로 더 이상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들어야만 해주는 건데, 그것은 행정청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 허가는 다 재량행위로 파악을 합니다. 첫 번째 틀렸고요. A의 건축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는 행위로서 바로 충돌해 버렸네요. 일반적으로 금지된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는 행위로서, 이게 예외적 허가죠. 법적 지위를 확대시켜주는 행위다. 맞게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금지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 억제적으로 금지된 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는 그게 맞겠는데, 이 법적 지위를 확대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걸 한번 이제 확대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일반적 허가가 있죠. 일반적 허가. 일반적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 허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허, 권리 설정이 설권적 처분 이렇게 비교하시게 되면 권리랑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의 측면에서 보시면 일반적 허가는 그 자유를,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행위고, 예외적 허가는 그 권리를 확대시켜주는 행위고, 특허라는 것은 아예 그 권리를 새롭게 창설시켜주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두세요. 이런 문제도 몇 개가 눈에 띕니다. 일반적 허가는 회복시키는 거고, 예외적 허가는 확대시켜주는 것이고, 특허는 창설시켜주는 것이다. 확대. A가 건축 허가를 하면서 행정청이죠. 건축 허가에 위반되는 건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지금 같은 경우 건축행위가 위반되는, 건축 허가에 위반되는 건축행위가 적발된다. 이게 바로 후발적 사유 얘기하는 거죠. 후발적 사유. 이와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건축 허가를 취소하겠다. 처분이 미법해서 취소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취소라는 것은 이제 철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는 부관을 부셨다. 줄곧 말씀드린 대로 쌍따옴표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외따옴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쌍따옴표를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쌍따옴표를 딱 쳐보시게 되면 쌍따옴표 안에 취소라는 표현, 철회라는 표현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철회권 유보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철회권 유보. 만약에 저 취소라는 표현이 쌍따옴표 바깥쪽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부담이 되는 것이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철회권 유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갑의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A는 제약 없이 자유로이는 아니죠. 제약 없이 무슨 문제가 생긴다?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법적 안정성, 즉 신뢰 보호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측면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철회권 유보가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두 가지가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죠. 철회권 유보입니다.
A라는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철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불간을 붙여놨다 이거예요. 첫 번째, 그렇다고 해서 기속행위는 아니다. 이거 반드시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기속이 아니면 재량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 지금은 뭐 철회 얘기하는 것인데, 항상 내용에 대한 문제랑 관련돼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삼형제가 있지요. 삼형제. 첫 번째가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그 다음 두 번째가 법률 유보죠. 철회만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제한 법리죠. 제한 법리. 이렇게 삼형제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취소 사유, 철회와 관련돼서는 부동철사 개벽, 부동철사 개벽 너무 많이 얘기한 부분이죠. 부동철사 개벽 이렇게 있습니다. 개벽의 벽은 이제 법이 되는 것이죠. 부는 부담 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동은 상대방의 동의, 철은 철회권 유보, 사는 사정 변경, 개는 법령 개정, 법은 법령상의 취소, 철회 사유가 됩니다. 철회는 직권 취소보다 더욱 침익적입니다.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침익적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입법자가 이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후발적 사유를. 그래서 입법 기술적 한계에 걸리게 된다. 입법 기술적으로다가 철회 사유를 전부 다 법에 근거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예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요. 법률 유보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상 근거 불료설의 입장이 판례 입장이고 통설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법의 근거 없어도 되겠고, 그 다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한 법리는요, 법적 안정성의 문제죠. 우선 수익적인 처분이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권리가 이미 설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얻어진 권리, 기득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신뢰보호의 문제. 만약에 그게 시간이 더 오래됐다, 장기간 방치되었다, 그러면 실권의 법리 적용될 수 있을 테고,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보충적으로다가 비례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개고 처분 또는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처분에 취소 사유인 위법이 있는 경우에 이들 처분에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개고 처분, 영장 통지 처분,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집행과 관련된 문제인데, 방금 전에 지웠던 내용에서 대집행, 개고, 확정 실행 비용, 여기서 개고하고 확정 두 개의 처분을 얘기하는 거죠. 처분에 대해서 이제 위법한데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 취소 판결이 앞에서 있어야만 전소 얘기하는 거죠. 전소로서 취소 소송이 존재하고, 이 전소에서 그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확인을 해 놓았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보려고 한다면 무엇이 불가능해야 되냐?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행정행위에 대한 무슨 심사? 위법심사죠. 손해배상이니까 위법심사를 할 수가 없어야만, 그래야만 앞에서 취소 판결이 있었을 때 한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일 텐데, 하지만 민사법원은 스스로도 위법심사를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얘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관한 문제가 되죠. 구성요건적 효력이 무엇이 아니라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라 이것은 유효성 추정의 힘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니까 그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될 일은 없겠습니다. 자유롭게 가능하겠죠. 철거명령에 취소 사유인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대집행 개고 처분에 승계된다. 앞서 다시 판서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시게 되면 의무를 부과하는 철거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대집행 처분 절차 4개들 있었죠. 개고, 확정, 실행, 비용 하고의 관계에서는 전부 다 하자 승계가 부정이 되는 것이고, 1년의 단계적 절차를 구성을 하고 있는 개고, 확정, 실행, 비용 자기들끼리는 하자 승계가 되겠죠. 물론 주의해야 될 것은 앞에 있는 처분이 뒤에 있는 처분으로 하자가 승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뒤에 있는 처분이 앞에 있는 처분으로 하자가 승계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아래는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여러 주장과 판례이다.
뭐 긴데요.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있는 내용도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걸 그냥 이제 책을 옮겨놓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보시면 행정규칙이라고 그냥 얘기를 했으면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행규 플러스 행규다.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인데 이 친구의 과연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보아야 될까?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보아야 될 것은 이것이 과연 법규 명령인 것인가 아니면 그냥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인가 했을 때 여기는 일설 제 교재에 있는 순서 그대로입니다. 1설, 2설, 3설, 4설 이렇게 4개가 있죠. 첫 번째는 비법규성설이죠. 이거는 법이 아니다. 얘는 그냥 행정규칙일 뿐이다. 이거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내부법규성설입니다. 내부법규성설. 행정규칙 역시도 내부적인 법규로는 인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적 법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외부적 구속력은 없다. 내부적 구속력은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내부적 법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관념적인 논의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요. 이건 뭐 정하준 교수님 혼자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준법규성설입니다. 준법규성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죠. 이와 같은 행정규칙이 있으면 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특히 재량규칙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매개로 해가지고 행정관행이 성립이 되었다면 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그 법규성을 외부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이게 헌법재판소 입장이고 최근 대법원의 입장은 또 요거를 따라가는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는 이제 정신이 좀 나가갖고 병원에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병원에 계신데 평생 못 나오실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올 때쯤 나올 것 같은데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야.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의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도 법을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시원적 입법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으니까 입법권을 가진다.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그럼 똑같이 민주적 정당성인 국회의원도 행정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은 거죠. 그럼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299명의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이상해잖아. 그렇지? 뭔가 이상하잖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법규의 개념은 독립한 법인격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법규, 법규범 얘기하는 거죠. 사회규범 중에서 강제력, 즉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규범을 우리가 법규범, 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강제력은 기본적으로 구속력을 전제로 하게 되는 것이겠죠. 행정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은 항상 법규로서의 성질이 부인된다.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다. 외부적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 내부적 구속력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 비법규성설. 죽었다 깨나도 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너는 우리 식구 아니다. 이런 거죠. 저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식구주의. 행정규칙은 행정 내부를 규율하는 내부법으로서 법규성이 인정되지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부법으로서의 법규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속력이 있으면 다 법규범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구속력이 있으면 무슨 구속력이어도 그냥 내부적 구속력만 있어도 구속력은 어쨌든 뭔가 있지 않냐. 이러면 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여기서 갑자기 비열하게 뒤로 딱 비굴하게 딱 후퇴를 해.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니까 법규범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규인데 법규범이 아니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근데 이해는 해줄 수 있는데 관념적으로 법규의 범위를 확대를 시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논의를 하는 실익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법규의 개념에 대한 혼란만 끼칠 뿐이지 재판 규범성을 인정하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그것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재판에서 이것을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그와 관계없는 법규의 범위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내부 법규성설입니다.
행정규칙 중에 재량준칙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뭐 행정규칙 중에 뭐 대다수가 재량준칙이지 뭐. 물론 이제 조직규칙, 그 다음에 규범해석규칙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재량준칙이 주잖아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외부적 구속력이 있다. 외부적 효력까지 연결을 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 입장이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뭐 대놓고 노동부 예규는 법규명령이다 막 이렇게 해도 막 판시를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근데 요즘에 대법원이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네,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행정부도 입법부의 위임과 관계없이 시원적 행정입법권을 가진다. 예, 행정입법권을 가진다. 그러면 뭐 국회의원은 시원적 뭐 의회 행정권을 가진다. 뭐 이렇게 해야 돼? 무슨 말이야 이게? 행정규칙은 항상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집에 가세요. 이거는 그죠? 병원에 한번 들려보시는 편이 빠르실 것 같고요. 네, 저분이 맞을 때쯤엔 우리 지구가 침공을 당할 겁니다. 네. 훈령이란 행정규칙 얘기하는 거죠.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바라는 행정명령으로서, 행정명령 원래 이름은 행정명령이죠. 그냥 우리가 행정규칙이라고 편의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훈령예규 통첩 지침, 지침, 고시 일일명령 뭐 하여튼 뭐 무지하게 많죠. 그죠? 행정규칙의 형식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용 명칭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내부에서 준과할 준칙을 정하는 데 그치고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구속력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외부적 구속력은 없다. 이거죠. 외부적 구속력은 없다. 그 얘기는 바로 요거는 비법규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법규성설, 요게 지금 요게 이제 우리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에요. 원칙적인 입장인데 대법원이 최근 준법규성설로 막 가려고 막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내부적 구속력만 인정된다고 보는 게 맞겠지. 하지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 재량준칙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돼 행정관에 막 반복이 막 되고 있어. 막 이러고 있다면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될 구속력을 받게 되고, 근데 저놈의 저 구속력이 도대체 무슨 구속력이냐 이거예요. 그러한 경우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체질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잖아요.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아니잖아.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외부적 구속력을 연결시켜가지고 법규명령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도는 다 좋습니다. 그것이 창조이겠지요. 하지만 창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대법원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죠. 내가 싫어해도 뭐 어쩝니까? 대법원이 결국 입장을 확실하게 결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현재 입장이죠. 현재 입장이고, 현재 입장에 둘이 막 뽀뽀하려고 그래. 막 일로 막 근접하고 있어.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다.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1설과 2설은 A 판례와 부합한다. 1설과 2설은 A 판례가 비법규성설 2설 부합 안 하네요. 틀렸고, 1설과 3설은 A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1설 부합하네요. 틀렸고, 1설과 4설은 A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4설은 부합하지 않는데 1설은 부합하죠. 1설, 4설을 완전히 다른 애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 좀 그러네. 2설과 3설은 B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죠.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두 개를 걸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2설과 3설은 B 판례 준법규성 이거 부합하네요. 3설과 4설은 B 판례와 부합한다. 그 맞은 게 어디 있어? 뭐야? 내가 지금 뭐 잘못했어요? 다시 뭐야? 더하게 틀린 느낌인데요. 1설과 2설은 갑자기 1설과 2설은 A 판례와 부합한다. B 법규성설 이거 안 부합하지. 그래 틀렸어. 왜 이래? 아침이어서 이러나? 1설과 3설은 A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1설 A 판례와 부합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1설과 4설은 A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1설 A 판례와 부합하니까 틀렸고, 그 다음 2설과 3설은 B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니까 틀렸고. 뭐야 이거 다 틀린 거야? 진짜예요?
삼설과 사설은 비판례와 부합한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국어를 모르고 있는 겁니까? 당황스럽네. 답은 1번이네. 1번이 옳은 것은 1번 일설과 이설은 그냥 그러네. 다 틀린 게 맞고요. 다 틀린 게 맞고 다 틀렸는데 그래 그나마 맞는 거 그나마 맞는 게 1번이긴 하네. 그죠? 일설과 이설은 어쨌든 얘네들은 확실하게 외부 구속력은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외부 구속력은 부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아주 그냥 표현 그대로 가보자 이거네.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가게 되면 얘네들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거고, 얘네들은 대외적 구속력이 얘는 어떤 조건 하에서 얘는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거고 하니까 이렇게 가자. 너무하네. 너무하네. 이건 뭐 행정법을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지금 참겠습니다. 아침이니까. 4번입니다. 행정 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또 입법이네요.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렇죠? 구체적인 한정된 범위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위임 명령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이겠지 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서 누구라도 저희 어머니죠. 우리 엄마라도 그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이 규정될 하위법에서 어떤 내용이 등장할 것인지를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얘기하는 거죠.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그래서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된다. 우리 헌법 75조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이 조그만 개정될 텐데 이거를 그래도 지금 있는 거 알아둬야겠죠. 여기서 이제 위임 명령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집행 명령이 이렇게 있고, 75조에서는 이제 집행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95조에서는 같은 건데 별도의 위임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에서 직권 명령이라는 표현을 95조에서 뭐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위임 명령은 위임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위임이 필요한 것이니까 위임 명령인 것이죠. 얘들은 위임이 필요가 없지요. 얘들은 위임이 필요가 없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의 기술적인 사항, 상위법을 집행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측면에 불과한 것이고요. 여기서 뭐를 정하는 게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 의무,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얘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게 그 위임이 필요한데, 위임도 어떤 위임이 된다? 포괄 위임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포괄 위임 있죠? 포괄 위임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만 있다? 여기에만 있다. 여기에 75조에만 포괄 위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95조 쪽으로 무슨 적용? 유추 적용. 내용상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추 적용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위에 있는 75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시행령 말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95조는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하게 되면은 문제 왜 이렇게 깁니까? 헌법이 법률로 규정하도록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헌법에서 법률로 정해라. 법률로 규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직접 명시를 했다고, 이런 걸 우리가 법률사항이라고 얘기하죠. 법률사항.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거, 법률사항. 뭐 예를 들어 조세 법정주의 원칙이라거나, 아니면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라거나, 뭐 아니면 손실보상이라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임입법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거에 해석된다. 위임입법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거는 뭐로만 만들려는 거예요? 예,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서만 규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틀렸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예, 법률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위임이 있으면 위임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위임하면 넘기는 거 가능하고요. 이건 뭐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 전속사항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죠. 법률 전속사항. 이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법률 사항이 아니라 법률 전속사항. 법률 전속사항, 이것은 바로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의회 유보 원칙. 오직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서만 규율할 수 있는 케이스. 의회 유보 원칙 적용되는 법률 전속사항하고 법률 사항하고 구별해야 되겠죠. 위임한 규율의 대상과 목적 이외 사항에 정한 경우에 위임의 범위 일탈, 위임 범위 일탈이네요. 그렇죠? A에 대해서 정해라 라고 했더니 B에 대해서 정해버리는 이런 짓거리. 위임 명령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뭐 상위법에 위반됐으니까 위법인 건 맞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취소하는 게 아니죠. 법규 명령은 상위법에 위반되면 공정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무효입니다. 별도의 취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명령 말하는 것이겠네요. 위임을 통해서 인정되는 칭구, 법규명령, 문명령, 위임명령. 위임명령의 경우에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더라도 이거 뭐 맨날 하던 그거네. 별 재미없는 거요. 근거가 뭐했다가 없다가 상위법에 위임이 없다가 상위법에 위임 생겼다가 상위법에 위임 없다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상위법에 위임이 없었으니까 이때는 그 위임 명령은 무효였다가 생겨버리게 되면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고 또 없어졌다? 이런 변덕쟁이 이렇게 되면 다시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겠죠. 그 말을 할 거겠죠. 구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 근거가 없어 무효, 사후의 법의 개정으로 근거가 부여 그때부터 유효.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위임이 있어 유효 하면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근거가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무효 이렇게 되는 이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음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집행명령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며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새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할 때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건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상위법령의 완전 폐지하고 비교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건 개정 이거예요. 그렇죠? A라는 법률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거 집행명령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명령. 지금 요거를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법규명령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거예요. 집행명령 1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라지면 그러면 얘도 할 일이 없잖아요. 얘를 집행하려고 존재하는 친구인데 같이 사라지는 거야. 그렇죠? 얘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되면은 얘가 B 법률로 개정이 되면 이거죠. B 법률로 이렇게 개정이 되면 얘는 개정이 되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얘를 위해서 아직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아직 역할이 있으면 살아있네 이거죠. 살아있네. 그렇죠? 살아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또 비서를 데리고 왔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비서가 따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집행명령 2가 생긴 거야. 이 2는 B를 위해 복무하는 친구죠. 그러면 이쪽으로 흡수돼서 넌 죽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죽는 거죠. 그래서 개정이 되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소멸해 버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충돌하지 않는 이상은 말입니다. 인허가 의제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인허가 의제제도 주된 인허가가 발해지면 의제되는 인허가도 함께 발해진 것으로 인정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집중효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냐라는 문제고 그 집중효의 범위라는 것은
관할 요건은 집중이 될 수가 있고 절차 요건도 집중이 될 수가 있지만 실체 요건은 집중이 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특징이고요. 그다음 관할 요건이 집중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권한 배분 관계가 바뀌니까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따라서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허가 의지제도는 명시적으로 성문법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률 요보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 있어야 됩니다. 행정권한 법정주의, 관할 요건의 집중 이거죠. 법에서 인허가 의지의 근거 규정을 둔 경우에 주된 행정청이 주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제되는 행정처분에 관할 행정청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법에 보면 이게 거의 있어요. 거의. 관할 요건이 집중이 돼서 A 행정청의 권한이 B 행정청한테 넘어가는 건 맞는데 근데 그 B 행정청이 A 행정청이 원래 해야 됐었을 의지되는 인허가 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원래 A 행정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예의사항 거치는 그런 절차 요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협의의 성질이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동의권 유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협의를 거치라고 하는데 만약 A 행정청이 그거 처분과 하면 안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B 행정청한테 권한이 넘어가긴 했지만 B 행정청이 그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의제된 행정처분은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이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가 없다. 그래요. 이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닌 겁니다. 주된 인허가 처분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뭔 처분이 있어요? 주된 처분. 주된 인허가 처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다?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이 이렇게 있죠.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 물론 밑에 있는 주된 인허가 처분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얘까지 같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하지만 분명히 명시적으로 외부적으로 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쪽만 존재하는 것이지 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얘가 나왔다.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거지 이런 처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소외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은 이쪽의 행정청, 만약에 여기 밑에 있는 행정청이 A라는 행정청,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를 원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B라는 행정청이라고 한다면 행정청은 얘는 법령에 따른 해당 처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의지되는 인허가 처분의 요건이 결여되었다면 주된 인허가 처분을 거부할 수가 있다. 그래요. 인허가 의제가 적용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A가 하는 거 이거 그냥 A 처분이라고 해볼까요? 이게 이제 A 처분이야. 요거는 뭐라고? A 처분이야. 그다음에 요건 뭐야? B 처분이야. 아까 방금 행정청 얘기를 했는데 A 처분이야, B 처분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A 처분이잖아요. 이게 A 처분이 되는 거라고. 이게 A 처분이 되는 건데 이 안에 요건이 있더라 이거야. 여기에 요건이 얘는 1, 2, 3의 요건을 갖춰야지 이 처분이 나오고 얘는요 3 다음 뭐예요? 4인가요? 그렇죠. 4, 5, 6의 요건을 갖춰야만 이 처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걸 내보내기 위해서는 1, 2, 3의 요건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4, 5, 6의 요건도 갖춰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처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유는 실체 요건은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주된 인허가를 받게 되면은 B 법률에 따른 특정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 인허가 신청자가 A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게 되면 의지된 인허가를 전제로 한 B 법률의 모든 규정들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된 인허가 이게 의지된 인허가지. 근데 거꾸로 이렇게도 만들어져요. 법률마다 다 있으니까 이게 있으려면 다 있지 뭐 없는 게 어디니 그지? 요게 주된 인허가고 이게 주된 인허가고 이게 의지되는 인허가고 또 B 법률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이거를 발령하면 요거를 바라면 요게 나온 거로 인정하는 것까지 맞지만 또 요게 나왔으니까 요게 나온 것으로 된다라는 B 법률이 있을 때 그럼 요것도 나온 거냐 이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럼 이 친구는요
또 이게 주된 인허가고 이게 주된 인허가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의지되는 인허가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C 법률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주된 인허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의지되는 인허가 이게 D 법률이야. 그 다음에는 이게 주된 인허가고 요게 이제 이거 뭐 인형이잖아. 그치? 인형이잖아. 그러면 처분 한 개를 던지면 처분이 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정신입니까? 그치? 정신 차리세요. 오버. 뭐 하나 준다 그러면 자꾸 이것도 줘 저것도 주고 막 깝죽깝죽 하는데 그 자꾸 호의를 베풀었을 때 자꾸 주장하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 해서 호의를 베푼데 자꾸 주장하면 둘리가 돼요. 알겠어요? 호의? 이렇게 하면 둘리가 되는 거란 말이야. 나중에 사람 취급 안 해 그러면 둘리 취급할 거야. 이제 절차상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조심해야 돼. 이거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더라고.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딱 보게 되면 잘 봐. 처분의 근거 법령. 저게 이게 행정절차법이 아니잖아. 그죠? 개별법이잖아요. 개별법에서 청문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예외사유라는 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마 그런 말 알겠지? 하지마 왜 그래? 21조 22조에 있는 거 보세요. 22조 행정절차법 22조 1항 여기가 청문이죠. 2항은 공청회, 3항은 의견 제출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청문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명료 탈취 있죠. 명료 탈취, 명료 취탈. 명료 취탈 할까? 요번엔 취탈. 명료 취탈 이렇게 있습니다. 명료 취탈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건 뭐 취탈 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개별법의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취탈, 허가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 제출 기간, 사전 통지 기간 말하는 거죠. 10일 안에 별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명이 있잖아요. 그죠?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에는 뭐 한다고? 이때는 청문 실시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 2항이 있고, 그 다음에 3항이 있고, 2항, 3항은 공청회 의견 제출에 대한 문제고, 얘네들 통틀어서 4항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 4항에 가게 되면 긴급재판 곤란 포기 얘기했죠. 긴급재판 곤란 포기, 긴급재판 곤란 포기 이게 바로 의견 청취 전체의 예외 사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얘네들 의견 청취 전체의 예외 사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예외 사유야. 이렇게 예외 사유가 들어가는데 이 예외 사유는 전체 뭐 있어? 명 있잖아. 명. 그러니까 개별법의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긴급재판 곤란 포기 걸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안 할 수도.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 안에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행동, 금지 행위나 시설의 해제를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요건 예외적 허가죠. 예외적 허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룸사롱 못합니다. 룸사롱. 당구장 안 돼요. PC방 안 돼요. 애들 죽어요. 그렇죠?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누락했다. 이 절차를 안 밟았다 이거죠. 이 절차를 안 밟았다. 그럼 절차상 하자가 당연히 있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이는 행정처분을 위협하게 하는데 무효다 이게 틀린 거죠. 무효다. 이거는 취소 사유로 보고 있죠. 판례가 무효로 보고 있는 것은요.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두 개입니다. 밑에 가서 이 친구를 볼까요? 이 친구야. 폐기물 처리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입지 선정위원 폐촉법이라고 합니다. 폐촉법상에 이제 그 폐기물 처리설 입지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원 엄청 합니다. 이게 더러우니까 그죠? 폐기물 처리설을 집어넣어 주면 그 지역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서 어디서는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디서는 오지 말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예, 그 구성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에 예,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설 입지 결정 처분의 하자는 입지 결정 처분은 무슨 처분? 물적 행정으로서 일반 처분. 물적 행정으로서 일반 처분이겠죠. 예,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다. 이건 맞아요. 무효다.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위에도 위원회고 아래도 위원회냐? 그럼 나랑 이름 똑같은 애 나랑 똑같은 애야? 그런 게 어딨어. 그죠? 그게 아니지. 뭐라고 했냐? 어디가 있냐? 입지선정위원회.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해서 임의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입지선정위원회가 불법 구성됐다고. 그래서 의결을 했다고. 예, 우리 판례 일관된 입장인데요. 절차 문제긴 한데 우리 판례는요. 의결기관이 있죠. 이걸로 기억해 놓으세요. 의결기관에 구성상의 하자가 있죠. 의결기관에 구성상의 하자가 있으면 우리 판례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의결기관에 구성상의 하자가 있으면 무효로 보고 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한 이건 너무 많이 나왔던 거네. 다소 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이해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그러니까 사실은 청문회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사전통지의 문제라고 했죠. 청문회는 1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거가 10일이 아니라 5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줬다. 그 얘기예요. 청문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처분 이전에 처분과 함께 행해지는 이유 제시가 아니라 처분 이전에 행해지는 이와 같은 사전통지 의견 청취에 대한 문제는 원래 하자 치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했죠. 처분 이후에 어떤 사후 보완 행위, 사후 초안 행위 이런 거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나중에 하고 나서 인정해달라 이건 안 되죠.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사후 보완, 추안 행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후적 요인이에요. 그냥 사후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의 목적을 비록 사전 통지의 기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의견 청취의 그 진술 방어권 행사라는 목적을 뭐 문제없이 달성했다면 그럼 그거 갖고 굳이 트집 잡을 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납세구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계산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구지라고 볼 수가 없으며 위와 같은 납세구제 하자는 납세 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뤘다 하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이거 당연하죠. 보시다시피 뭐 기재사항이 누락됐고 계산 명세서 첨부가 돼 있지 않았어.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됐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럼 뭐 처분을 할 때 있잖아. 처분할 때 저한테 처분할 때는 이유 제시 안 해도 돼요. 왜? 저 다 알아요. 뭔지 왜 그러는지 알거든요. 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한테는 이유 제시 안 해도 되나? 그럼 공부를 안 하는 편이 나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면 이렇게 이유 제시도 안 해주고 무시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다음에 정보 공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보 좀 공개하십시오.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 뭐예요? 정보공개법 5조 1항이죠. 5조 1항에 보게 되면 무슨 국민?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법인격 없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무슨 정보공개 청구권이에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죠.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다.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법인 이쪽 단체 이쪽에다 갖다 놔버리게 되면요. 그러면 자기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도 된다? 그러면 이 단체는요 왜 설립을 했는지와 관계없이도 가능하다라는 말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의 의미를 우리 단체 측면에서 새겨본 것입니다. 판례 입장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쵸? 이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리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권리다.
목적이 뭐냐? 예, 이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보 공개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게 되면은 그 이익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떤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관계가 없는 거고, 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리라 이겁니다. 예,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으면 어쨌든 공개를 받는 것 자체가 권리니까 공개를 못 받았으면 권리가 침해된 거죠. 바로 권리가 침해된 겁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또 역시 이거죠.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출력물의 교부 등 공개 방법을 특정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 법률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다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보 공개 청구권, 이게 두 가지 내용이다라는 게 지지난 해에 판례에서 확실히 밝혀졌죠. 이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 정보의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정보 내용에 대한 권리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권리뿐만 아니라 뭔 권리도 있는 거예요? 공개의 방법에 대한 권리까지도 우리 정보공개법이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인정되고요. 이쪽에 정보공개 청구권 1, 이쪽에 정보공개 청구권 2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 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4번으로 줘. 그랬더니 그게 몇 페이지인데 1578만 5678 페이지야. 와서 읽어. 내가 돈 줄게, 이것 좀 4번으로 줘. 안 돼. 읽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읽어요? 이걸. 그렇죠? 이게 심지어 뭐면은 영어면 어떡할 거야? 진짜 노답이에요. 그렇죠? 영어면 저건 저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저에겐 영어다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페이지의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라일리 선생한테 가서 해달라고. 저는 영어를 A, B, C, D까지 알고 있습니다. D까지. 우리 뭐 법하면서 영어 할 일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는 그리고 미국 놈들의 말이기 때문에 미국 놈들의 말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대학 갈 때도 영어 빵점 맞고 나머지를 100점 맞고 갔어요.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지만 사실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해서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 열람 등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남들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검색할 수 있으면 공개를 안 해도 된다?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게 아니죠. 뭐예요? 정보공개법 구조 1항이죠. 구조 1항 단서 1호에서 8호까지에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남들 알고 있는데 왜 너만 몰라? 그거 내 마음이야. 모르든 말든. 그죠? 권리가 있는데 달라면 주는 거지. 확 죽으려고 아주 그냥. 그죠? 저러면 그냥 죽이면 됩니다. 죽이면.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아우 지겨워. 저거 좀 그만 좀 내라. 좀 새로운 거 없니? 그치요? 좀 새로운 거 좀 하자.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는 공개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냥 앞과 뒤가 살짝 조금 좀 이렇게 미사 요구를 잘 넣으시긴 했네. 신경 쓴 건 이해가 되고요. 충분히 인정하니까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얘가 바로 뭐냐? 공개 청구 대상 정보죠. 공개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공개 청구 대상 정보다 이거지. 여기 이제 내용이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두 개가. 여기가 이제 주항이가 있고, 주항이 얘는 뭐예요? 얘는 비공개 대상 정보. 그 다음에 주항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홍이가 있어. 분홍아. 그러면 이제 얘가 뭐야? 공개가 가능한 정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개 가능한 정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두 개를 분리를 할 수 있대요. 분리하면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분리했다고 생각해보자. 칼로 쫙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뭐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의미지.
얘가 이제 정보 1이면 여기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하나가 있는 거고, 여기도 정보 공개 청구를 따로 한 거야.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건이 두 개라는 거지.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송을 어디다가 걸었다는 거야? 소송을 전체에다 걸었다는 거지. 이거 전체를 다 비공개를 했어. 다 비공개를 했어. 전부 비공개입니다. 이 전부 비공개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전부 비공개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다. 하게 되면 14조 정보공개법 14조에 따르게 되면 부분공개제도, 이 부분은 공개해야 하는 거잖아. 공개해야 되는 거, 이 부분이 인용이 되는 거죠. 이 부분만 일부 취소를 해야 한다. 이거는 분리 특정 가능성이 모두 다 인정이 되죠.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부분공개제도와 관련돼서. 개인정보 보호제도,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더라고요. 설명할 게 그냥 개인정보 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좀 안 냈으면 좋겠어. 그냥. 법령 우리 다시 외웁시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요즘 또 법령 외우는 게 우리 또 요즘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저런 암기형 문제 저런 거 보면 저는 뭘 느끼냐, 영어 단어를 우리가 왜 이 단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지, 국어의 뜻, 한자는 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가, 이런 거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죽여버릴 거야. 그렇죠? 그냥 외워. 그걸 뭘 설명을 해가 학교 가서 배워. 학교 가서 뭐 설명을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거 굳이 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암기 더 안 돼, 암기. 그래서 아니고요. 우리도 법령이나 이렇게 그냥 외워야 될 건 외우는 거예요. 원리형 문제에서 우리가 점수를 올리는 겁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 취소 심판의 인용, 이거는 언제 거야? 이거는 2010년도 1월 25일이죠. 이때 행정심판법이 전면 개정이 됐잖아요. 전면 개정이 되면서 오예 했단 말이야. 이때 전 만족했는데 17년 저는 불만족입니다. 이게 사라졌죠.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행정심판위원회가 분명히 스스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 버릴 수 있는데, 못하러 처분청한테 취소하라고 또 명령을 하고 번거롭게 저럽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취소 심판은 형성 심판인데 왜 명령 제기를 합니까? 적절하지도 않은 친구가 남의 가족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변경 명령 제기를. 분명 남의 가족이에요. 앞에 있는 저 두 친구는 이게 우리 집이 무슨 집이야? 형성심판이라는 집이잖아. 형성적 쟁송. 이게 뭐야? 형성재결. 이거 당연히 우리 식구 맞지? 우리 식구 맞는데 얘는 남의 식구인데 우리 집에 살아요. 어쩔 수 없어. 왠지 알아? 겁나게 이거 한 달에 5천만 원을 내고 있어요. 방 하나. 일방인데 5평 그래. 5평에 5천만 원. 이건 어떻게 해? 이거 내보내 말아.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관심도 없냐? 알았다. 그냥 수업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이건 왜냐? 변경. 이 변경에 무슨 변경이 포함되어 있냐면, 적극적 형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극적 형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도 이와 같은 적극적 형성은 스스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분청한테 명령을 하는 것이, 감독권 행사를 통해서 명령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해서 이 변경이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고 있어서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거할 수가 없는 현재 입장이고, 거부처분은 취소심판의 대상이므로 거부처분의 상대방은 이에 대한 취소심판만,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 4월 18일, 04월 18일에 일부 개정이 되면서 취소 심판에 재처분 의무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저 때는 뭐 없었고, 이때는 없었고, 여기서 이제 새로 들어왔고, 이제 그게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의무이행 심판 되잖아요.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 옛날부터 되고 있었던 거니까 1984년도부터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만 되는 건 아니죠. 개별법이 이의제출기간이 행심법이 정하고 있는 심판 청구기간보다 짧은 경우에 개별법상 이의제출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고지제도, 심판 고지 얘기하는 겁니다. 알려주지 않았다. 행정심판법이 정한 청구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단순 무식하게 봐도 개별법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일반법으로 넘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뭐 단순 무식하게 생각해도 그렇긴 한데, 그건 너무 단순 무식하고요. 답을 맞추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겠죠. 이건 뭐야? 불고지입니다. 불고지. 불고지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 행정심판법 27조 6항에 있는 불고지의 효과 규정을 적용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저것도 역시 뭐니까 특별행정심판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 적용을 받는 케이스가 맞으니까. 거부처분의 취소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야 할 것이므로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얘는 취소 재결이죠. 49조 2항입니다.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있는 재처분 의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안 하고 그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긴 했어. 거부 처분을 제거했으니까 신청만 있어. 신청에다가 뭘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기속력에 위반하는 다른 처분을 해버렸다. 이러면 무효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 위법하고 무효입니다. 변경하는 재결을 하면 여기 위에 얘랑 같은 거예요. 얘입니다.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했다. 무슨 재결을 했다는 얘기야? 형성재결. 형성재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처분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이 기속력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취소 심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건 이거가 일반적 기속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명령 재결 나왔을 때입니다. 뭐 나왔을 때? 여기에 있는 거 이거 변경 명령 재결 나오게 되면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반적 기속력 시키는 대로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형성재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이미 형성을 해버렸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변경시키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이 나와야만 그 소멸되거나 변경되는 게 아니라 재결이 나왔을 때 이미 소멸되거나 변경이 된 거죠. 형성재결이니까. 라스트 국가 배상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일시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자. 이건 뭐야? 강서구 교통할아버지 사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강서구 교통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어디 계셔? 교통할아버지. 할아버지 강서구에 계셔. 강서구에. 일시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다. 잠시. 그리고 또 뭐예요? 한정적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전단에 공무원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언제야? 이거는 2009년도 10월 21일이죠. 10월 21일 날 국가배상법이 일부 개정되는 과정에서 공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가 아예 포함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이와 같은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그 공무수탁 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국가배상법은 배상책임 주체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해서 그 공무수탁 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러는 거야? 교통할아버지는 돈이 없잖아요. 그죠? 돈이 없기 때문에 공무수탁 자연인의 변제 자력을 고려한 것이죠. 변제 자력을 고려해서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를 왜 보호합니까? 잘못했는데. 할아버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때문에 피해받은 국민, 피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굳이 또 공무원 안에 포함을 시켜놓은 것이었었죠.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집행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공무원의 증명의로 보여질 때, 집행하는 것으로 보여질 때 이건 엄격하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데 맞은 말이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틀리게 그냥 뭐 의도를 보세요. 의도를. 외형설 얘기하는 거죠. 집행하면서 직무집행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맞죠? 실제로 직무행위가 아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직무수행에 주관적 의사가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직무에 대한 권한이 없어도 됩니다. 그게 바로 외형설이죠. 그 행위는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하지만 직무행위가 아니라 집행하는 게 맞는데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알았다면 부인된다가 아니라 남편된다. 이게 맞는 거죠. 이건 뭘 보는 거야? 그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라고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했을 때 저건 공무원의 공무집행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냥 다 국가배상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면 안 된다고? 알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아. 난 보면 다 알거든. 그럼 난 국가배상 못 받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이 다 무식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뭐에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 사정을 우리가 집어넣는 경우는 뭐 거의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거의라고 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적법하지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이거는 손해잖아요. 그죠? 위법성에 대한 판단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는 손해 발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손해가 발생했으면 위법해지는 거야? 그럼 위법해지면 손해가 발생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각각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위법해지는 건 아니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 개인의 이익이잖아요. 개인의 사회 구성원의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개인의 이익, 개인의 이익. 이게 바로 뭐야? 합치면 코드 하나 이렇게 그리고 입을 이렇게 그리면 합치면 뭐가 이상한 게 그려졌네? 이건 뭐야? 사익이죠. 사익. 사마귀 같이 생겼습니다. 사익, 개인의 이익. 사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옛날에는 이게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만 우리 판례가 일관되게 요구를 해와 부작위에서만 요구를 해왔는데 최근엔 판례가 대놓고 위법한 작위 문제에 있어서도 사익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작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의 입법을 한 것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건 뭐야? 입법작용이죠. 국회의 입법작용. 오늘 이것만 봅시다. 저거 말고 법관의 재판작용. 그거는 많이 나왔으니까 국회의 입법작용은 뭐야? 하나는 작위. 입법 작위가 위법이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 부작위, 입법 부작위가 위법이다 해서 손해배상. 이렇게 들어가면 작위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이거 헌법의 명백히 위반. 헌법 위반 명백. 명백은 우리 엄마가 봐도 명백 이거고요. 부작위는 헌법에서 구체적인 의무를 입법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하고 있을 때 그때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이거는 위법성에 대한 문제죠. 법령 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